모든 질병은 개별 세포의 건강과 연관된다. 세포가 건강해야 조직이 건강하고 조직이 건강해야 장기별 몸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세포 리셋은 만성 피로, 만성 질환, 가속 노화에서 해방되는 지름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세포가 건강해야 몸의 기능이 정상화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의학 박사이자 국내 최고 권위의 기능의학자 김덕수의 닥터덕의 세포 리셋입니다. 저자는 의사로 24년차, 기능의학자로 환자를 돌본 지 15년에 접어들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기능의학 상식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 닥터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의학은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을, 증상보다 원인을 바로잡는 분야죠. 저자는 우리가 왜 이유 없이 피곤한지,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지 기능의학자로서 속 시원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세포가 건강해야 몸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은 개별 세포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는데 세포가 건강하려면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이 책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세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밝히고 영양제 섭취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건강 유지 비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과잉 영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고는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영양 불균형과 함께 비타민과 같은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미국 물리화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질병을 연구해보면 결국에는 영양 결핍으로 귀결된다. 저자 역시 지금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고 질병이 찾아왔다면 영양이 결핍되거나 오염에 노출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영양소 어떻게 보충해주면 되는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영양제 어떻게 하면 더 슬기롭게 섭취할 수 있는지 기능의학이 안내하는 영양제 섭취법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덕의 세포 리셋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포 어떻게 리셋할 것인가? 기능의학이 안내하는 비타민 섭취법. 저를 찾아오는 분들 중엔 채식주의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채식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통한 비타민 A 섭취는 베타카로틴 성분으로 흡수해 이것을 몸속에서 레티놀로 변환시킵니다. 그런데 베타카로틴을 레티놀로 변환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양의 당근을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A 결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식을 좋아하고 육식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찾아서 보충하길 권합니다. 어떤 분은 수용성 비타민C를 1g, 1000mg만 섭취해도 설사를 합니다. 보통 몸속의 비타민C가 충분할 때는 장관 흡수율이 떨어져 삼투압의 영향으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오랫동안 비타민C를 복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 비타민C 1000mg을 먹고 설사를 한다면 비타민C 운반 통로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에서 흡수한 비타민C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 원하는 목표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C 운반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C는 이 운반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장내에 머무는 비타민C로 인해 삼투압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에겐 수용성 비타민C의 운반 통로를 사용하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C 복용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고 간과 신장을 거쳐 활성형 비타민 D로 바뀌어 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선크림과 양산을 이용해 아예 햇빛을 차단해버립니다. 당연히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를 영양제로 보충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타민 D는 저장 형태인 비타민 D3입니다. 이것만 먹어도 몸에서 충분히 활성형으로 바꿔서 쓸 수 있지만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활성형 비타민 D를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면 간단한 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 비타민 D 복용법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비타민이 몸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활성화되고 어떤 통로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지 밝혀짐으로써 정밀 검사를 통해 유전자 변이 환자에게 맞춤형 비타민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 영양제나 복용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검사를 통해 확인하길 권합니다.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5종. 기본 영양제.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아 기능의학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 30에서 50%가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고 거기에 맞는 영양제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영양제 공부를 하다 보면 꼭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양제 A가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이 꼭 내 이야기 같고 그것이 인체에 주는 효과를 알면 무작정 복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챙겨 먹다 보면 그 양이 한 주먹은 됩니다. 기능의학자인 제가 볼 때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닥터덕의 라이프 스타일. 제가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도 섭취하면 좋은 영양제 5종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지 않은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공복 상태로 오전 진료를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면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병원 근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4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혼합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오후 1시 20분쯤 점심을 먹습니다.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오후 진료를 하고 집에 와서 6시 10분쯤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밤 12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6시 40분쯤 기상합니다. 제가 챙겨 먹는 영양제는 아침에 출근해서 공복에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캡슐 형태입니다. 캡슐은 물에 뜨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도 장벽에 달라붙는 일이 없습니다. 반면 정제 비타민은 무겁고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할 경우 위벽에 달라붙어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많이 불편한 분은 캡슐 형태의 비타민도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복에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공복에 먹는 비타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포솜 형태의 지용성 비타민C 1000mg과 수용성 비타민C 6000mg, 미토콘드리아 서포트 일정, 베르베린, 바이오틴, 콜린이 주 성분인 베베 플러스 일정, 유산균 일정, 비콤플렉스 일정, 아르기닌 6000mg. 그 밖에 물 600ml를 담은 텀블러에 수용성 비타민C 6000mg과 지용성 비타민C 1000mg을 넣어 녹인 다음 영양제를 먹을 때나 진료 중에 입이 마를 때 수시로 마십니다. 오전 진료를 끝내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멀티비타민 2정과 비타민 DK 2정을 정제 형태로 먹습니다. 이와 함께 오메가3 일정, 코큐텐 일정을 기본으로 섭취하고 최근 들어 미세 근육의 연축과 눈의 피로가 느껴져 추가로 구연산 마그네슘 일정, 루테인 일정을 먹고 있습니다. 요오드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일주일에 1, 2회 정도 12.5mg을 섭취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1개월에 1회 이상 중금속 킬레이션, 혈관 청소를 하면서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그때그때의 변화에 따라서 수액 치료와 영양제 섭취를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검사 없이 바로 섭취 가능한 영양제. 저처럼 병원에서 쉽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기본적인 영양제 5가지는 비타민C, 비타민 D, 멀티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입니다. 이렇게 복용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불편한 증상의 변화가 없다면 정확한 기능의학적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추천받길 권합니다. 비타민C. 대부분의 사람이 영양제 하면 기본적으로 비타민C를 떠올립니다. 저는 모든 분에게 가능하면 비타민C 6000mg을 권장합니다. 아무런 검사 없이 복용하되 최소 6000mg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증량하면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C와 지용성 비타민C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량씩 분할해서 먹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알약은 1000mg 형태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1000mg을 복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파우더 비타민C를 물에 타서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쉬어서 못 먹는 분이나 치아 부식이 걱정되는 분은 빨대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비타민C 녹인물을 그냥 마십니다. 지금은 신맛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맹물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타민 D. 몸무게 40kg 이상을 기준으로 비타민 D 5000IU를 기본으로 추천합니다. 물론 정확한 섭취량은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제가 권하는 혈중 비타민 D 레벨은 40에서 60ml/당 나노그램입니다. 이는 건강한 성인 평균 기준이며 환자의 건강과 유전자 변이 상태에 따라 혈중 비타민 D 레벨을 100ml/당 나노그램 이상 올려야 할 때도 있고 저장 형태의 비타민 D 외에 활성형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결정해야겠죠. 만약 검사 없이 복용할 경우에는 5000IU를 기본으로 섭취하면서 6개월 간격으로 혈중 비타민 D3 레벨을 체크하길 권장합니다. 멀티비타민. 기본적으로 비군과 미네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성분표에 적힌 내용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에 한계가 있죠. 저는 과거 TV에서 광고하는 모든 멀티비타민을 수집해 직접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기능의학 전문회사에서 만든 것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직접 섭취해보고 몸으로 느끼지 못할 경우 제품을 바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멀티비타민이라도 어떤 것은 위장 장애를 일으키지만 어떤 것은 그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유산균. 유산균은 그 종류만 수십 가지입니다. 비싼 제품이라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렴한 제품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별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한 종류만 계속 고집하지 말고 바꿔가면서 섭취해보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오메가3. 과거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이 사오던 영양제가 오메가3인데 이는 제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영양제를 잘못 섭취하면 먹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산패가 된 오메가3가 그중 하나입니다. 주로 항염증, 항산화 목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는데 산패된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높입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오메가3만큼은 기능의학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복용하길 바랍니다. 세포에게 가장 필요한 비타민은 비타민C.
비타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비타민C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가장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비타민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 있지만 정작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동안 해온 수차례의 비타민 강의를 집약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병원에서 소변과 혈액을 채취해 혈액 속 비타민C 농도를 측정하는 목적은 검사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장기별 세포 속 비타민C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포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 비타민C 농도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비타민C가 필요한 것은 혈액이 아니라 세포라는 겁니다. 인체 조직별 비타민C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0-6배까지 혈중 비타민C 농도보다 세포 조직의 비타민C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는 혈중 비타민C 농도보다 200배 높은 세포 조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비타민C의 세포 조직별 요구량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C를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세포 조직의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복용해 조직세포 속 비타민C 농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보충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비타민C가 충만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비타민C를 섭취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올바른 비타민C 복용법, 완결편. 복용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비타민C의 수많은 기능 중에서 면역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구 복용한 비타민C는 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복용량을 기준으로 혈중 비타민C 레벨을 검사하죠. 우리는 흔히 비타민C 100mg을 복용하는 것보다 1000mg을 복용하면 10배를 먹었으니 충분히 더 흡수되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0%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2500mg을 복용했을 때와 1000mg을 복용했을 때의 혈중 비타민C 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몸속 면역세포인 백혈구 중 호중구와 림프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호중구는 면역체계에서 세균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이고 림프구는 바이러스 면역 반응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입니다. 실험 결과 15mg을 하루 2회 복용했을 때 흡수율은 8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50mg으로 증량했을 경우에는 85%로 줄어들고 100mg을 복용했을 때는 8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즉, 용량이 증가할수록 장내 흡수율은 반비례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500mg을 복용했을 때는 무려 63%까지 떨어집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정제 비타민C의 용량은 보통 1000mg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계산대로라면 여러분이 복용하는 1000mg 중 절반도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호중구와 림프구 속 비타민C 농도는 100mg과 500mg을 복용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고용량의 비타민C를 먹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위의 실험대로라면 1000mg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 100mg씩 10번 나눠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인데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 시간대별로 섭취하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물에 비타민C를 섞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루 1000ml 이상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 경우를 설명하자면 병원에 출근해서 텀블러에 물 500에서 600ml와 비타민C 파우더 6000mg을 섞습니다. 텀블러는 차광이 가능한 용기이면 좋고 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료하는 동안 이 물을 수시로 마십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전에 운동을 할 때도 이 물을 수시로 마십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비타민C 6000mg을 몇십 분 단위로 나눠서 복용합니다.
비타민C 물을 다 마시면 오후 진료 동안에는 일반 생수 600ml를 마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물 1200ml와 수용성 비타민C 6000mg을 먹고 추가로 액상 형태와 캡슐 형태의 지용성 비타민C 1000mg을 추가해서 섭취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6000mg을 복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또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감기 기운이 돌거나 컨디션이 떨어진다면 오후에도 6000mg을 추가로 물에 섞어서 섭취하길 권합니다. 저는 간혹 취침하기 전에 3000mg을 한 번에 섭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별 컨디션에 따라 비타민C 요구량은 계속 바뀝니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요구량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정해진 용량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우는 평소 비타민 D 5000IU를 하루 1정을 복용합니다.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에는 자기 전에 비타민 D 5000IU 5에서 6정과 비타민C 3000에서 6000mg을 같이 복용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기나 몸살 기운이 사라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몸속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세포가 림프구인데 이 림프구를 활동적이게끔 도와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비타민C를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구제로 복용하는 것에 비해 수액을 통해 혈관으로 직접 넣어주는 것이 월등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병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량 비타민C 경구제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년 넘게 비타민C 물을 마시다 보니 이제는 신맛이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맛 때문에 힘든 분들께는 빨대로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빨대를 구강 깊숙이 넣어서 빨아삼키면 구강 점막에 닿지 않고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저는 위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공복에 비타민C 물을 마셔도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 복용을 권하며 굳이 공복에 먹길 원한다면 지용성 비타민C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장 질환 때문에 혹은 신맛 때문에 도저히 섭취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리포섬 형태의 지용성 비타민C 1000mg을 추천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영양제 섭취, 비타민 K2. 뼈 건강을 위해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많이들 칼슘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뼈의 구성 성분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칼슘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 미네랄인 마그네슘과 아연입니다. TV를 보면 칼슘이 많이 들어간 땡땡을 먹으면 뼈 건강에 좋습니다. 라는 광고가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댓글에 우유를 먹어야 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머니가 매일 우유 한 잔씩을 마시고 계신데 매우 건강하며 골다공증도 없다고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을 나쁘게 평가한다며 불쾌감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었죠. 건강에 좋지 않으니 술을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골다공증의 진행 기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기전이 복합된 결과로 생기는 병입니다. 이를테면 노화의 과정을 거스르는 모든 기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전 하나를 조절했다고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골다공증의 모든 기전을 다 설명하기보다 칼슘 대사의 기본 상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뼈의 구성 성분으로 칼슘과 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한 후 그 치료제로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처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뼈의 구성 성분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왔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칼슘을 먹으면 뼈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사 때 멸치만 잘 먹어도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관을 통해 흡수되는 칼슘을 따라가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식이나 영양제에 들어있는 칼슘이 장내에서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몸속의 칼슘 흡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몸속으로 칼슘이 잘 흡수되었다고 칩시다. 이제부터는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혈액 속에 칼슘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걸 뼈에 집어넣지 못하면 칼슘은 갈 곳을 잃고 우리가 원치 않은 곳에 침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위가 혈관벽과 인대 조직 등인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죽상동맥경화증과 석회화 인대염입니다. 그렇다면 혈액 속 칼슘을 뼈에 제대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동맥경화증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타민 D와 비타민 K2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장벽을 통해 혈관으로 잘 들어가 뼈로 바르게 이송되었다고 칩시다. 뼛속에서는 조골세포가 뼈를 만들고 파골세포가 뼈를 파괴하는 일을 무한 반복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이 쉬지 않고 일하듯 뼈에서도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는 끊임없이 일합니다. 뼈로 들어간 칼슘을 이용해 조골세포가 뼈를 잘 만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A입니다. 또한 비타민 A는 파골세포의 기능을 낮춰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의 대사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는 골다공증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저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멸치를 매일 챙겨 먹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청국장을 끓여 먹으라고 권합니다. 또 하루에 만보 걷기부터 시작해 근력 운동을 점차 늘려가라고 권합니다. 영양제를 통한 보충은 기본 용량의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K2가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을 적극 추천합니다. 당신이 낫지 않는 진짜 이유. 약물 치료와 현대의학의 한계. 약물 중심의 현대의학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약물이 치료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됩니다. 원인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완화제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등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증상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의 수가 늘어납니다. 기능의학자로서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존에 복용하는 약물을 끊게 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반발이 큽니다. 많은 분이 그동안 약물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그 약물을 끊었을 때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기능의학적 몸 관리를 시작하면 약물에 의존하던 삶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아픈 현대인들. 에너지 대사. 아침밥이 보약이다. 제가 어려서 어머니께 종종 듣던 말인데 과거 보릿고개를 경험한 어른들에게는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명제입니다. 힘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말이죠. 특히 학생들의 경우 밥을 먹고 학교에 가야 뇌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뇌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당이기 때문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생활환경이 바뀌고 식문화도 변화했습니다. 우리 몸에선 기본적으로 혈액 속 당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전이 작동합니다. 근육과 간에는 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죠. 당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에 따라 쓰입니다. 70kg 체중의 성인을 기준으로 간은 대략 100g, 근육은 400g 정도의 글리코겐을 저장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저장하고 있는 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당의 형태로 혈액 속으로 배출하죠. 당뇨병 환자들에게 식후 운동을 적극 권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저장고 역할을 하는 근육에 글리코겐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혈액 속의 당을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죠. 그 때문에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당뇨 발생 확률이 떨어집니다. 당질 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당뇨병을 앓는 분들은 대체로 평소 운동을 즐기지 않고 식사 시 잘 씹지 않고 삼키거나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 과정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침을 먹지 않아도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를 통해 필요한 당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해는 전체 대사 과정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은 저장해 놓은 에너지원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대인의 몸은 분해해서 쓰는 것보다 저장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 3끼를 모두 먹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보다 먹을 게 넘쳐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심지어 배고프지 않아도 끼니 때만 되면 뭐든 찾아서 먹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 동안 활동하며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체내에 저장하는 칼로리가 더 많은 것이죠. 근육과 간에는 공간이 부족한 탓에 지방으로 전환되어 몸에 저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의 몸은 과체중으로 바뀌어 갑니다. 과거에 비해 비만, 과체중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플 때 잘 먹어야 한다는 착각. 음식 섭취를 단순히 당 대사 관점에서만 생각해선 안 됩니다. 면역학적으로 생각해보면 필요 이상의 칼로리 섭취는 면역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면역세포로 알고 있는 백혈구는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에는 그 기능이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지만 포도당을 섭취하면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질병에 걸리면 우리 몸은 스스로 입맛을 떨어뜨려 먹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몸속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연적인 생체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프면 잘 먹어야 빨리 낫는다며 뭔가를 자꾸 챙겨주죠. 과거 영양 결핍이 만연했던 시대에 형성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스스로 배고픔을 느껴 먹고 싶을 때까지 굶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야 자가 포식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자신의 몸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화된 세포나 병든 세포를 고쳐서 사용하기보다 분해해서 사멸시키고 건강한 세포를 새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고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가 포식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식이 필요합니다. 보통 저녁을 7시에 먹는다고 가정할 때 다음날 오후 1시까지 금식을 하면 총 18시간 단식을 하는 셈이죠.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불필요한 세포를 청소하고 건강한 세포를 새로 만드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다 라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면에서 생각할 게 많아졌습니다. 지금의 토양엔 필수 미네랄이 과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때문에 거기서 수확한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100년 전에 비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농약, 살충제 등의 남용으로 오염물질 노출 위험은 늘었지요. 점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찾는 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적게 먹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운동과 격일 운동, 무엇이 더 좋을까? 산화 스트레스.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은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죠. 그럼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많은 운동선수와 질병으로부터 회복해야 하는 환자의 운동법이 같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는 건강한 보통 성인들의 운동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9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13년간 추적 관찰하며 일주일에 땀을 흘린 운동 횟수와 질병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매일 한 사람보다 격일로 운동한 사람이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질병 예방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매일 운동보다 격일 운동이 더 효과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동이 어떤 기전으로 우리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운동도 일종의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인체에 주는 인위적 산화 스트레스인 것이죠. 자연 허브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인 다양한 식물 화학물질, 곧 파이토케미컬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전과 비슷합니다. 체내에 파이토케미컬을 해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해서 DNA 손상과 암의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운동도 인위적 산화 스트레스를 주어 항산화 시스템을 가동되게 만들므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매일 운동이 격일 운동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주기만 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회복하지 않으면 몸은 오히려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고 풀지 못하면 결국 질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개인별로 항산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 강도 역시 개인별로 달라야 하며 외부에서 넣어주는 항산화제 또한 개인마다 달라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은 양의 항산화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산화 스트레스에 준하는 환원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에서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겠지만요. 현대인은 환경적으로 산화 스트레스 과잉 상태가 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찾아와 기능의학 검사를 하는 분들의 결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환원 스트레스인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산화 스트레스 과잉 상태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에는 항산화제를 투여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도한 산화 환원 균형 상태에서 임계치 이상의 산화 스트레스가 추가로 주어지면 산화 환원 균형이 무너지겠죠. 따라서 운동으로 발생한 산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항산화 시스템의 보충이 필요한데 인체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 시스템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부족한 항산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서 항산화제를 투여해야만 합니다.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꾸준히 운동한 사람에 비해 몸속 항산화 시스템의 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에는 우리의 몸의 산화 환원 균형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운동 강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운동으로는 7,000에서 8,000보 정도를 걷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격일로 근력 운동을 포함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몸이 점차 적응하면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증량합니다. 아울러 평소 항산화제를 꼭 복용하길 추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산화제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저의 경우에 모든 환자에게 하루 최소 6,000mg의 비타민C 섭취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훌륭한 항산화제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인체의 모든 산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산화된 비타민C를 재활용하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보완할 수 있는 기타 항산화제의 섭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항산화제가 복합되어 있는 제품을 복용합니다. 일일이 찾아서 복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한 알에 알파리포산, 퀘르세틴, 레스베라트롤, 아르기닌 등이 모두 들어있는 영양제로 비타민C가 해결하지 못하는 활성산소를 처리합니다. 닥터덕의 세포리셋 읽어드렸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을, 증상보다 원인을 바로잡는 기능의학. 기능의학이 안내하는 영양제 섭취법, 세포리셋법 들어봤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거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건강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